네, 반갑습니다. 강남 메이저병원의 김경철입니다. 오늘은요, 제목 자체가 아주 공감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피곤해, 떡실신, 살려달라고 하네요. 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뒤에 들어올 것 같은데, 번아웃 다 타서 제가 되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또 지난 과거에 이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번아웃, 아마 누구도 이 현대인, 특히 한국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이 번아웃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인 관통하는 주제는 만성피로이고, 만성피로를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한 5가지 꼭지 주제로 오늘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들이 많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지난해, 아마 이제 올해겠죠. 올해 마지막이니까. 올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일까요? 아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 보면은 이제 가장 빨간 그래프가 아무래도 일터에서 동료들을 통해서 또 일하면서 이제 일 자체의 그 워크 볼륨이라 그러죠. 과중한 업무량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고요. 또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요즘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텐데, 또 재밌는 설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인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나? 당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마 스트레스를 질문했나 봐요. 뭐 비교해 볼게요.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같은 질문에 약 40% 정도에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61%. 근데 우리나라 뭐든지 1등 해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95%라고 해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요. 와, 한국 사람이 95%다 하면서 놀란 게 다른 나라를 압도한 게 놀란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5%는 뭐지? 대단한 CEO 아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95%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것 같아요. 직장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아마 스트레스죠.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1세 정도 영유아기라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전후해서 초등학교 시기 초반까지 아동기라 하고요. 청소년기, 장년기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지만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대부분의 이제 영유아기는요. 특히 엄마가 직장 다니면 참 고민이 많죠. 그 어린 나이에 1살밖에 안 됐거나 그 전이라도 억지로 집 밖에서 양육을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마 엄마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아이들을 떨어놨을 때 발걸음 떨어지지 않고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막 진짜 가장 인생에서 가장 서럽게 우는 것들을 몇 주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결국은 풀이 죽어서 적응하는 기간 거쳐서 문제 없다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 낯선 환경에 놓여서 규율을 따라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라고 하는 안정된 그런 품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때 잘못된 어떤 아이들에게는 평생 이것이 separation anxiety, 그러니까 이별을 통한 불안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늘 깔려 있기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할 수 있어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무엇보다,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대치동 한가운데잖아요. 학원 사거리에 제가 있는데, 대치동 한가운데 이 근처에 종사하는 그런 학원 선생님만 15,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동네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경쟁이고 또 정말 마지못해 와서 학원에 앉아있는 스트레스 엄청나겠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데, 같이 모여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왕따 당하는 스트레스 엄청나겠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이가 이제 있으면 결국은 대학 진학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하면서 대학 진학이 쉽지 않을 때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1등 하기 위해서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즘은 또 외모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 왕따랑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짓누르고 있죠.
청년기,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청년기는 진짜 여러 가지로 좀 우리 때랑 달리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취업부터 시작해서 결혼 또는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MZ세대들이 추구하는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듦. 그리고 요즘은 이 시기에 무슨 사실 어린 나이인데 그 뭔가 아파트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면서 벌써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잔뜩 쏟아내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청년기가 아니죠. 장년기, 저처럼 이제 50을 넘거나 40, 50대의 대부분의 가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년기는요, 아마 직장 생활 자체가 과장급 또는 부장급 책임을 맡을수록 많은 경쟁과 또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50대 되기 전에 많은 남자 직장인들 또는 여자 직장인들이 고용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막대한 스트레스를 갖고요. 그리고 자녀들 키우면서 또 집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빚을 떠안고 그 역시도 상대적인 것이라 항상 재정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부부간의 많은 부분들이 위기 상황이고 또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사랑이 식은 상태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그런 부부 갈등들이 많고요. 자녀와 아주 힘들게 싸우는 시기죠. 특히 중학생 자녀들을 돕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수험생을 자녀 뒀을 때는 엄마 역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질병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요. 갑자기 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받기도 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부터 해서 특히 남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을 끌어안으면서 질병, 갑자기 병상에 눕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서 이제는 절정에서 내려와서 평온한 시기를 보내야 되는 노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노년들이 경제적 궁핍 때문에 뭐 독거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 예전에 씀씀이 많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몸 자체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신체적 질병, 치매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질병 또는 무엇보다 아내가 먼저 또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고 몇십 년 동안 고독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인생 전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능의학의 핵심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하고 또 이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경험이 있죠. 어떤 몸의 변화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많은 경험들이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끈지끈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어서 갑자기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죠. 또는 장이 안 좋아서 설사,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 탈모라든지 어떤 이런 증상과 질환이 생기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는 당뇨랑 심혈관 질환의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갑자기 심장을 끌어안고 객사한다거나 또는 당뇨 수치가 너무 증가돼서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는 거나 여러분들 제 환자들 중에도 인생에서 처음 당뇨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와서 피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무려 300을 넘고 당화 혈색소가 무려 8, 9 그러니까 체중이 확 빠지죠. 당뇨 생각도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쭤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 당뇨 진단받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물론 먹어서 생기는 조금씩 혈당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당뇨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직접 암을 일으키기도 해서 사실은 많은 암들 우리가 병문안 갈 때마다 첫 마디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할 정도로 우리가 인과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예전 강의에 텔로미어도 즉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는 인생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 길이도 수명 단축, 스트레스 때문에 텔로미어가 짧아지기도 하죠. 이처럼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피곤해지지? 이 부분을 좀 다룰 것이고 그 중에서 스트레스 중에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종종 스트레스가 요즘 많으세요 하면은 스트레스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성 스트레스는 누구나 알죠. 임박하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 됐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확 증가되면서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되는 이런 급성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완전히 코너에 물려서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한숨 푹푹 쉬는 그런 급성 스트레스가 있지만, 사실은 급성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헤아리기보다는 각성시켜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거대한 적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만드는 것이 급성 스트레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호르몬들이 증가하고 자율신경이 항진되면서 온몸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급성 스트레스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가랑빛에 옷 젖듯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아까도 스트레스가 없는데, 요즘 나 특별한 거 없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늘 피곤해요 하시는 분 중에 여러 가지 제가 스트레스 평가를 하면은 이게 급성 스트레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만성화된 내 이 스트레스에, 그래서 영어로 싸우는 시기를 파이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는 내 온몸이 신진대사가 왕성화되면서 싸우는 시기인데, 플라이트, 그러니까 예전의 트라우마 때문에 비슷한 것만 봐도, 우리가 놀란 가슴에 소뚜껑만 봐도 자라가 생각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아예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회피하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요즘 특별한 문제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이트, 싸우지 못하고 지쳐있는 이 요기,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번아웃 돼서 누가 건드려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오늘 주로 다룰 겁니다. 의사가 스트레스 많은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와서 결국 스트레스가 주범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전화 한번 해드릴게요. 시어머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제가 직장 상사한테 편지를 써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요,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때 다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스트레스여도 잘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이 정도 스트레스 가지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잘 대응하지 못해요. 즉, 사람마다 민감도가 있고 스트레스의 저항도가 있는데, 의사가 해줄 것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데 많이 관여 못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은 제가 제거해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 오늘 그 내용을 주로 할 겁니다. 즉, 스트레스가 내 몸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 질병까지 일으키는 주범인데,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 그 중에 핵심이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부신 호르몬과 또 세로토닌과 또 거기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만드는 여러 영양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생 모든 문학적인 작품과 모든 역사 가운데 스트레스는 늘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 인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인물 통틀어서 가장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어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19장에 이런 본문이 시작돼요. 근데 이 본문 직전에 그 전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기 같은 시기에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 여기서는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폭군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왕인데요. 이 두 왕과 왕비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기에 홀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나홀로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 18장에는 굉장히 큰 승리를 얻어요.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그쪽에 있는 이방 종교를 믿는 어떤 우상 숭배자들에게 큰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구국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받는 그 시기에 갑자기 이런 본문이 떡하고 나타나요. 굉장히 작은 나무, 이것을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로뎀나무는요, 큰 소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라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 그래서 굉장히 덤불 같은 작은, 한 1m도 안 되는 작은, 그래서 사막에 그나마 펴여 있는 이 관목 같은 저 로뎀나무. 그러니까 아주 버드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가 아니라 고작 1m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에 그늘이 있잖아요. 그 사막에 굉장히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 관목에 의지하여서, 그 그늘에 의지하여서 잠시 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성경 전체에 대놓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적 없었나요? 굉장히 크게 뭔가 성취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너지면서 번아웃이 돼서 어떻게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제가 환자들 중에 우울증 설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스코어를 매기는 그런 설문지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설문을 쓰는데 제가 딱 하나 질문해요. 제가 개입할지 말지 하나의 질문이 진지하게 여쭤볼 때 죽고 싶은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눈물 주르르 흐리면서 그런 적 있다고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요 우울증이에요. 그 질문 핵심이에요. 늘 마음속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쳤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리더, 어떤 국국 리더가.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행적을 좀 따라가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그게 서너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신 기능 저하. 아마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익숙하지만 이 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부신, 그럼 이건 또 뭘까?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영상도 따로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 검사를 저희 병원에 오시고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 검사 중에 가장 핵심 검사인데 자율신경 실조가 만성 피로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또 이건 또 뭔가 하실 텐데 한마디로 우리가 만성 피로를 이길 때는 의사한테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이고요, 하나는 나한테 맞는 뉴트리션이고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인데 그 중에 두 번째 무기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평가해서 만성 피로의 주 원인인 어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양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맞춤 영양이 무엇인지, 비타민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사실 의외로 이 부분이 많습니다. 신체적인 문제, 아무리 기능의학 검사를 해도 신체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데 신경, 정신, 피로, 흔히 말하는 우울증, 근데 단순히 그런 정신과적 우울증뿐만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저하되면서 우울감으로, 도파민이 저하되면서 무력감과 집중력 저하로. 근데 그것들이 다 마음 피로 또는 신경 정신 피로를 이해해요. 그래서 신경 정신 피로가 무엇이고 약물로 치료하는 법, 그러나 약물이 아니고 어떻게 영양으로 제가 치료하는 법에 기능의학적 접근도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봤던 케이스들을 이런 관점에서 다 같은 피로지만 내가 병원에 찾아온 것은 피로이지만 어떻게 접근을 달리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피로요. 우리가 만성 피로면 의사들은 항상 이게 기능의학 하는 의사이기 전에 저희는 의사기 때문에 무엇보다 질병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40대 이후가 극심한 피로, 거기다 플러스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갑자기 감소가 되면은요, 저희는 반드시 암이 아닐까 생각해 줘야 돼요. 의외로 암 증상 중에 피곤함을 첫 주소로, 첫 컴플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에, 물론 그 전에 많은 스트레스, 설명할 수 있는, 그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스트레스도 있고 잠도 못 자는 것도 있었고 식욕 부진도 있었지만 어쨌든 체중이 자신의 몸무게의 5%, 즉 한 70kg인 사람은 3에서 4kg 정도가 빠져 있어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암을 의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검진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거꾸로 갑상선 호르몬이나 당뇨나 간 수치 이상 같은 흔히 내과나 일반과에서 만성 피로하면은 검사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과에서는,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이 정도 검사했으면은 당신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병이 없는데 왜 피곤하냐 화를 벌컥 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은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 정신과로 가세요 하고서 갑자기 정신과 환자 취급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학 시절에는 그런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능의학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질병이 아니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것을 기능 이상이라고 하고 또는 건강 이상. 즉 어떤 바이오마커가 증명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나는 굉장히 피곤한데 저 의사는 나보고 자꾸 자기가 검사한 거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만성피로의 원인인 기능의학적 입장에서는요. 그게 세 가지. 부신기능 저하, 미토콘드리아 저하, 센트럴 퍼티그. 나중에 치료는요. 부신호르몬, 또 미토콘드리아 영양소, 그리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만성피로 증후군이 우리가 만성피로 그러면 그래 나도 피곤하고 쟤도 피곤하니까 피곤이 일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만성피로는요 실제 만성이니까 6개월 이상 그러니까 급성은 뭐 지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분명히 주말에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물론 잠도 잘 못 자지만 잔 것 같지 않은 그 회복되지 않는 일상을 방해하는 피로를 만성피로라고 해요. CDC라고 하는 질병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개념인데, 질병으로 정의해요. 만성피로도. 근데 만성피로 증후군 또는 만성피로 통증 증후군,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에서 CF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던 그 기간적으로는 6개월, 그리고 휴식을 해도 회복되지 않고 무엇보다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줘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은 하고 뭔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질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 증상 중에 4가지 이상 한번 볼게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인후통, 염증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임파선이나 온몸이 아프기도 해요. 근육통, 관절통, 새로운 두통,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음, 운동하고 나서 더 피곤해요.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만성피로 통증 증후군인데 한마디로 너무 피곤해요. 살려주세요 하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스트레스가 주범이고요. 또 의외로 누트리션의 임밸런스,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특히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와 누트리션의 임밸런스, 영양 불균형,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화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서론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부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신 기능, 부신 호르몬, 부신 이러면은 그게 뭐지? 신장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부신, 뭔가 신약, 콩팥, 유의, 뭐 여기까지 간신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요. 부신 그러면 뭐지?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려워해요. 중간에 코티졸, DHEA 그러면 그거 저 알아요. DHEA 그거 뭐 참치 뭐 이런 거죠. 그건 DHEA 오메가3 말한 거고 DHEA라고 전혀 다른 그런 영어 약자예요. 코티졸, DHEA 이러면 막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 호르몬인데 내가 왜 이런 거 모르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한국말로 부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어로 그대로 의학용어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가 영어로 의학용어로 AD 어떤 붙인다 이런 전미사, 접두사 이런 개념이죠. 관용어예요. 콩팥을 영어로 레날이라고 해요. 그러면 AD 레날 그냥 우리 그냥 한국식으로 읽으면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해요. 부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고 부신 기능 저하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떨어졌다 그러면 느낌이 와요. 거꾸로 부신 기능이 강화됐다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하면 느낌 오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더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부신 기능이 저하됐다는 얘기는 맥알이 없다, 메가리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으로는 우리가 에디슨 병이라고 해서 희귀 질환이 있어요. 부신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진짜 굉장히 코티졸과 DHA가 완전히 바닥인 경우, 이런 경우는 희귀 질환 개념이지만 질환까지 간지 않고 제가 기능 저하라, 영어로 디스펑션이라는데요. 그런 아드레날린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순간순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인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호르몬을 합성하는 주된 첫 출발점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무슨 얘기죠? 음식 가운데 콜레스테롤이 합성되지 않는다. 즉 탄수화물만 먹어서 콜레스테롤의 그 원료가 되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지 않을 때 이 콜레스테롤 저하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레그네놀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체 호르몬에서 코티졸과
DHEA라고 하는 두 가지 호르몬으로 갈라진 다음에요. 이 DHEA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거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론 이런 쪽으로 거쳐서, 그러니까 성 호르몬에 여러분들 여성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부터 전환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바로 이 DHEA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 그 전 단계는 프레그네스테론이라고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또 프레그네스테론은 코티졸로 바로 직강해서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릴 때 이 코티졸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또 여러 가지 심계항진도 저 코티졸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첫 번째 반응이 이 DHEA로 가지 않고 코티졸을 증가한다 해서 코티졸 스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이 코티졸이 증가해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고난기라고 하죠. 급성 고난 스트레스는 증가된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인데, 이것이 문제는 만성화되면은요, 제가 아까 급성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죠. 내 몸이 파이팅하는 시기, 어게인스트 누구한테 외부로부터 오는 또는 갈등으로부터 오는 내 몸의 신체 저하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시기예요. 근데 이 코티졸이 증가되는 것은 오케이, 급성 스트레스인데요. 만성화되면 도망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멋모르고 달려들었다가 이긴 것 같지만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또 달려왔더니 또 달려갔지만 내 몸이 더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적들이 달려오면 도망가면서 내가 싸움을 회피하는 시기가, 그러면은 코티졸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부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이 코티졸이 떨어지면서 붕괴, 고갈, 즉 부신 피로기, 부신 고갈기에 해당되면서 저한테 오시는 많은 환자는 낮은 코티졸로 사실은 만성화된 피로를 호소하면서 오시는 부분이에요. 자, 코티졸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호르몬 뭐라고 했죠? DHEA, 흔히 말하는 부신 호르몬 또는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코티졸과 DHEA 잠깐 좀 관계를 좀 볼게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상기에는요, DHEA와 코티졸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피 검사를 했더니 호르몬들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분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병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스트레스가 시작되면은 DHEA는 감소하고 코티졸은 더 증가한다 해서 A2기가 급성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코티졸과 먼저 떨어져 있는 DHEA까지 같이 떨어져 있으면서, 특히 C단계는 낮은 코티졸, 낮은 DHE 단계가 만성 스트레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제인 번아웃 증후군, 탈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아침 일찍 코티졸과 DHEA를 검사를 했는데 둘 다 바닥이에요 라고 말씀드리시면은 내가 탈진이구나, 이거를 올려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부신피로로 진단할 때는요, 코티졸과 DHEA가 각각 6에서 8, 120에서 160, 한 곱하기 20 정도 해당돼.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DHEA가 코티졸보다 20배가 안 되고 한 10배 또는 5배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DHEA 감소라는 표현을 쓰고, 코티졸이 6도 안 돼요. 뭐 3, 2 제한자 중에 0점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혈액 검사 통해서 쉽게 부신 호르몬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스탠다드 검사는 이 타액 코티졸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불면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티졸은 아침에 올라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충전돼서 이제 좀 일을 하려고 하고, 점심 때 떨어지고 밥 먹고 나면은 한참 졸리면서 집에 가서 자야죠. 그래서 코티졸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에서 되게 중요한 현상인데요. 막상 저희가 침을 뱉어서 침 속에서 코티졸 레벨을 측정하라고 하면, 왜냐면 저희가 아침에 한 번만 피 검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피를 타액을, 침에 있는 호르몬을 측정하기 위해서 4번 측정, 아침, 점심, 오후 시간, 자기 전 측정하면은 이렇게 코티졸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코티졸이 밤에 올라가고 아침에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깨요. 긴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코티졸이 밤에서 일어나고, 아침에는 깼는데 아침부터 의욕이 꺾여요. 하루 종일 멍하게 지내다가 오후에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전되어 있죠. 이것을 부신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신피로를 진단하는 또 다른 모습이고요. 또 기능의학병원 가시면 갑자기 머리카락을 짜자고 하시잖아요.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는데,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요 네 미네랄 측정 의사가 계속 강조하면서 잘 설명 안 되는데 칼슘이 높고 나트륨이 낮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느린 대사 유형이라 그러고 반대로 나트륨은 증가됐는데 칼슘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빠른 대사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비율,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율이 2가 안 될 때, 제 환자들은 주로 0점대입니다. 0점 몇일 때, 요 막대 그래프가 부신피로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특히 제가 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많이 처방하는 연령대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호르몬 검사하면은 왕성하기 때문에 다 증가돼서 그들의 부신피로를 진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는 미네랄 검사는 일종의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올리는 그런 기질이 있지만 모발 미네랄 검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런 부신 필요를 진단할 때 제가 머리카락 검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 낮을수록 부신 피로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 차움에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부신 호르몬 DHA가 증가할수록 부신 기능 저하, 즉 DHA가 감소할수록 머리카락에서 칼슘 농도가 높은 경우를 제가 통계적으로 논문을 냈었어요. 즉 머리카락에서 칼슘이 높고 또는 구리가 높은 경우는 실제 피검사에서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검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을 면역과 체력, 만성 피로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고요. 칼슘, 칼륨 비율을 중간에 높을수록 추위 많이 타고 피곤하다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마찬가지 피검사에서는요,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이지만 내가 분명히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데 이럴 때 머리카락 검사를 해보면은 칼슘, 칼륨이 증가되어 있으면 기능적 갑상선 저하라 그래서 피검사가 괜찮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증상이 비슷한 경우는 저희가 요오드 또는 테트로닌 같은 갑상선 T3를 처방해 주기도 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검사를 통해서 느린 대사, 빠른 대사 할 때 개인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느린 대사로 오시는 분들은 저는 딱 얼굴만 봐도 저분은 머리카락 검사하면은 느린 대사겠구나. 칼슘이 높고 나트륨이 떨어져 있구나.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창백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말랐고 좀 뭔가 힘이 없고 추위 탄다 그러고 혈압이 늘 낮아요. 그래서 집에 있기 좋아해요. 밖에 나가면 에너지 쏟고 집에서 충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엘사 같은, 그리고 또 미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엘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은 흔히 예민하고 불면이고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늘 피곤하고 우울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다 그러고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느린 대사 유형이 좀 그런 스타일이 많고, 반면에 빠른 대사는 여러분들 10세 이하의 대부분 아이들은요 빠른 대사예요. 그때는 아무리 뛰어놀아도 피곤한지 모르고 늘 배고파하고 땀 많이 나 있잖아요. 대부분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저희 청소년들은 오히려 느린 대사가 되면서 애 늙은이처럼 소화도 안 된다 그러지, 춥다 그러지, 피곤해하는 경우, 이제 특히 만성 스트레스가 학업 공부하면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환자들 중에 빠른 대사 유형이 있어요. 막 기질적으로 땀 많이 나고 체중도 막 골격도 크고요. 그리고 화를 잘 내요. CEO들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싸움닭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기는 피곤한지 몰라요. 남들이 다 피곤해요. 자기 때문에. 근데 불같이 화를 잘 내고, 근데 이분은 이제 교감신경 우세형이 많은데 잠도 못 자고 공격적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머리카락 검사하면 어떤 그 사람이 이거 말고도 16가지의 저희가 성격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신 기능, 만성 피로를 쉽게 진단하는 외래에서 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검사 해보신 적 있나요? 병원 갔더니, 기능의학 병원 갔더니, 저희 병원 갔더니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양손 그리고 왼쪽 다리에 클립을 찍은 다음에 부신 기능 저하를 측정한다 이러면서 검사를 해요. 스트레스 검사 측정한다 이러면서 하는데, 한마디로 한의사 선생님께서 맥파 측정하는 것 같은 맥진 기계예요. 이거는 논문도 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측정되는 도구이고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평가하는 도구로 잘 사용되어 있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평가를 하고요. 근데 제가 주로 주목하는 것은 여기 있는 토탈 파워, VLF, LF, HF라는 여기 있는 지표들. 여기 있는 지표들이 남들 분홍색이면 정상치인데
뚝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는 나중에 제가 자율신경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섹션인 자율신경에서 하나씩 데이터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혈액검사, 타액 호르몬,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 또 좀 전에 했던 자율신경을 통해서든지 그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기능, 아드레날린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처방할 것인가. 제가 아까 호르몬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죠? 코티졸과 DHA. 코티졸이 DHA 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이럴 때는 코티졸과 DHA를 동시에 올리는 에이디포르테라고 하는 저희 국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고요. 코티졸은 괜찮은데 DHA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직접 DHA를 직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통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이 부분들이 DHA를 직접 구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사인이 있고 통관이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주사제로 저희가 많이 처방할 때 흔히 들어보셨을까요? 태반 주사. 이것이 DHA를 자극해서 부신 기능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감초 주사, 글리시리क 애시드라고 해서 이것도 코티졸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백옥 주사 또는 비타민,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이 전반적인 부신 기능. 그래서 병원 가면은 수액을 맞는데 특수 수액들, 어떤 일반적인 비타민 주사가 아니라 이런 이름 붙어 있는, 별칭 붙어 있는 그런 수액들이 부신 기능 회복시켜요. 무엇보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강장제라고 하는 그 무엇들이 있죠. 흔히 인삼홍삼을 포함해서요. 또는 한약 재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감초, 공진단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신 기능 강화제고요. 마 종류도 굉장히 우리가 부신 강화제여서 전 세계 어디나 있는 그 나라 토속의 어떤 특정 뿌리 음식들 또는 여러 가지 또는 부신을 직접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돼지 같은 그런 동물의 부신을 추출해 가지고 갈아서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장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근데 평생 이런 걸 먹을 수 없잖아요. 평생 주사만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만성 스트레스가 있고 내 몸이 힘들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당연히. 그리고 음식은 뭐 먹어요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첫 출발이 뭡니까?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좋은 단백, 좋은 지방. 그리고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부신 기능 저하, 특히 추위 많이 타고 홀로 사는 여성들, 집에서 혼자 먹으니까 뭐 안 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그냥 깨짝깨짝 먹으면서 급한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이게 허기진 것을 때우다 보니까 좋은 영양소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적게 먹고, 부신 기능 저하의 흔한 증상 중에 오후 4시, 5시 되면 막 저혈당 생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탄수화물 집어 먹는 분들이 있죠. 기능적 저혈당인데 결국 그런 분들이 결국 탄수화물 이 악순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백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사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예전에 차원 데이터 가지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근육을 늘렸더니 부신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나중에 회복되면은 근육 운동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자,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좀 전에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했던 방식이 몸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데리고 가서 고기도 사주고 그럴 필요 있는데, 성경에서도요, 이 나무, 좀 더 작은 나무, 이 관목에 누워있는 것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면 보통 요즘은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지옥에서는 천사가 고지를 하더라고요. 너는 언제 죽는다. 그게 아니고 천사가 원래 위로의 천사잖아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야죠. 그에게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 말씀을 들어라 이게 아니고 먹으라 하고, 뭐 딱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잘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분이 이제 기력을 차려가지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이제 다음 장면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성경에서는 뭐에 의지하여 그러면은 뭐 말씀에 의지하여, 뭐 기도에 의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오면은 저희가 수액을 처방하고 먼저 영양제를 처방하고 호르몬을 처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먼저 몸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몸의 회복과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회복과 자율신경 회복 중심으로 좀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2강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통한 필요의 평가. 아마 자율신경 검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율신경을 제가 좀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죄송해요.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율신경은 무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검색한 건데요. 19,845개의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학 검사 중에 그 어떤 것보다 이 자율신경은 굉장히 탄탄한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율신경에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이 검사의 목적이고요. 또 스트레스를 특별히 만성화된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있고요. 애당초 HRB라고 해서 하트 레이트 베리애빌리티라고 합니다. 심장의 박동수의 변이. 그래서 스트레스 많으면 박동수가 오히려 규칙적이 돼요. 우리가 희르애락 환경에 따라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우는 게 인간인데요.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심장도 같이 뛰었다가 평온해져야 되는데 너무 골똘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요 누가 말을 해도 반응이 더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의 박동수가 변이가 없고 일정할 때 오히려 저희는 급성 만성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4번 체력과 면역력의 어떤 지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 자율신경 그 결과지 지표를 딱 보시면, 이게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있고, 또 피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지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왜 이 LF라고 하는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요 지표가 앞서 그래프에서 요 LF 세 번째 이 지표가 왜 스트레스 지표이지? 오늘 그 부분 잠깐 좀 볼게요. 자율신경은 굉장히 복잡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봐서 이게 뭐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네이버에서 자율신경 김경철을 치면은 제가 블로그에 한 50페이지 정도인가 무슨 리포트 쓰듯이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4만 명이 벌써 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 받으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어쨌든 왼쪽은요 건강한 사람의 자율신경 볼게요. 첫 번째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 네 가지 지표인 TP, VLF, LF, HF가 빨간색 정상에 해당되는 그런 막대 그래프가 정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요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여기 있는 그 자율신경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가운데 몰리면서 작아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변이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여러 지표들이 스트레스, 교감, 부교감 신경, 만성 피로를 보여주는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교감 신경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기준치 빨간색에 있는 거에 비해서 막대 그래프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율신경, HRB, 이거 임상적 활용은요, 에너지를 평가하는 부신기능, 그리고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오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건 좀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첫 번째 에너지 평가 이 부분을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해요. 왜냐면 오늘 큰 주제가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이기 때문에 자 극적인 경우 한번 볼게요. 69세 여자 환자분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지럽고 걷기 힘들어요 하고서 왔어요. 제가 앞서 눈썰미 좋으신 분은 혈액 검사인 코티졸과 DHA가 정상치가 얼마였다고요? 6에서 10 코티졸이 DHA는 120에서 180 정도인데 0.7, 12.3 이게 뭐죠? 정상치의 10분의 1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코티졸, 엄청 낮은 DHA 낮은 코티졸, 낮은 DHA가 제가 탈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호르몬상에서도 그렇고 자율신경에서도 요 네 가지 지표가 정상치 빨간색에 비해서 막대 그래프가 뚝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던 분이 약 한 1년 정도 뒤에 저한테 치료받으시면서 호르몬 수치가 코티졸이 4.3, DHA가 250이 꽤 많이 회복됐죠. 그것과 함께 막대 그래프가 회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감신경, 이분은 부교감신경 우세였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가 되는 논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쓴 논문이고요. 부신호르몬 DHEA가 LF라고 하는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지표니까 참고하셔서 결론은 자율신경에서 부신호르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LF다. 아까 그 회사에서 그려준 그 뒷장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자, 스트레스 평가 잠깐 좀 볼게요.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역시 차음 데이터를 통해서 이 코티졸이 제가 증가할수록 급성 스트레스, 코티졸이 떨어질수록 만성화된 스트레스고 또 부신피로라고 했는데 실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LF와 HF의 비율이 높다. 즉 교감신경 우세일수록 또는 부교감신경 우세, 다른 말로 하면 교감신경이 떨어질수록 각각의 코티졸 레벨이 다시요. 교감신경 우세일 때는 코티졸이 증가하고요.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거나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코티졸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썰미가 좋은 분은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코티졸과 DHA 호르몬이 급성 스트레스 때는 증가하다가 만성화되면서 DHA가 먼저 감소하고 코티졸까지 같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신경 검사만 놓고 봤을 때 좀 어렵지만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를 표현하는 토탈 파워 LF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은요. 정상에 비해서 급성 스트레스는 마치 코티졸이 증가하는 것처럼 증가했다가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쭉 떨어지는 것을 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급성에서는 증가하고요. 만성에서는 부교감신경 우세로 바뀐다는 것들을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또 한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사람인데요. 1년 전에는 자율신경 했더니 굉장히 좋아. 이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약간 증가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의욕도 충만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지표들도 되게 좋은 상태이고 호르몬도요. 코티졸과 DHEA가 7.94, 305로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거꾸로 1년 뒤에 왔는데 코티졸과 DHEA가 딱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7.94에서 2.67로. DHEA가 305에서 139로. 한마디로 3분의 1밖에 에너지가 안 남은 거예요. 자율신경을 봤더니 교감신경은 훨씬 증가됐고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46에서 10점대로 급 감소. 이 떨어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점수가 1378에서 184, 10분의 1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이분은 같은 사람인데 멀쩡했던 사회인이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온 거예요. 멀쩡했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급성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인 이혼을 경험하고 아주 힘들게 헤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어요? 호르몬을 통해서, 부신 호르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율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성피로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두 가지 검사를 해서 환자의 피로를 찾아내고 변화를 관찰하기도 해요. 요건 좀 전에 했던 그 할머니 케이스고요. 이런 변화는 그러면 1년 뒤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바뀌기도 해요. 보세요. 자율신경이 첫 번째 2019년 6월 달에 왔을 때 그리고 6월 중순 7월 달 고작 한 달 만에 자율신경이 떨어져 있던 분이 회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HRV 자율신경 검사에 그 의사가 판독하는 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 게 있어요. 피로도가 매우 나쁨에서 정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나쁨에서 정상으로, 스트레스 저항도가 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스트레스가 많아도 스트레스 저항도가 넘치면 괜찮은데 그것도 매우 나쁨에서 정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회복된 케이스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 경우를 진료실에서 많이 보고 딱 저랑 맞는 거죠. 처음부터 이 만성피로 탈진의 주 범위 부신피로일 때는 제가 기가 막히게 환자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좀 더 자율신경의 본질은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율신경 그러면 이게 또 뭐지? 왜 자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할 텐데요. 신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신경, 두 번째는 감각신경이죠. 우리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뭐가 지배합니까? 대뇌가 지배해요. 브레인이 지배해서 명령하면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뇌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감각을 뜨겁거나 아프거나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뇌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식하는 거, 아프다는 거 인식하고요. 움직이는 거 인식하잖아요. 근데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가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잠 못 자잖아요. 그 사람 심장 뛰는 거 감시하려고 또 명령하면 심장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큰일 나게 안 되죠. 그래서 대뇌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은요, 척수에서 지배를 해요. 같은 신경 중에 말초신경이 지배하는데 어떤 원리? 자율적인 원리로 오토노머스라고 해요. 즉 조물주가 우리 몸을 만들 때는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긴장, 이완, 자극, 이완, 이 원리예요. 리듬을 주는 거예요. 자, 심장이 긴장, 이완, 위가 긴장, 이완, 이런 식으로 근육이 긴장과 이완, 긴장시키는 대부분의 신경을 교감신경이라 그러고요. 이완시키는 대부분의 신경을 부교감신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증가될 때는요, 긴장신경이 증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놀란 가슴, 영화 볼 때, 공포영화 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씩 볼게요. 공포영화 볼 때 여러분 동공이 어떻게 되죠? 동공이 커져요? 커지죠. 더 많은 것을 봐서 내가 위기 상황에서 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야가 넓어져요. 그렇죠? 동공이 확대가 돼요. 공포영화 볼 때 침을 꼴깍 삼키는 것은 침 부배가 억제되고 입술이 마르면서 타액이 감소가 되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침 부배가 억제가 돼요. 근데 말초에 있는 것은 손에 땀이 나는 것도 거꾸로 교감신경이 증가돼서 해요. 심장 빨리 뛰는 것은 당연하겠죠. 긴장하니까. 그리고 위는 어떻게 될까요? 딱 긴장시키면 어떤 증상이 있죠?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처음에 소화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급성 스트레스 때문에 위를 꽉 잡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장을 꽉 잡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변비, 과민성 대장, 급체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죠. 등등. 또는 글루코스 포도당이 증가되니까 아까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 아침 혈당은 높은데 당화혈색소는 정상이다. 뭘 의심합니까? 아침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돼서 밤새 악몽을 꾸고 잠 못 자서, 즉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를 의심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 그 장기는요, 부교감 신경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가 기관지예요. 두 번째가 방광이에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나 방광을 이완시키는 것은 다 부교감 신경 억제제를 씁니다. 그 두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 장기는 교감 신경이 증가를 해요. 자,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대부분 사람들은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은 어떨 때는 교감 신경, 어떨 때는 부교감 신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검사할 때마다 교감 신경 우세형으로 지키는 사람을 자율신경의 실조, 오토노믹 디스펑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한자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만성 피로가 있다고 해서 다 에너지 강화시키면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교감신경이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타액 호르몬을 검사했더니 코티졸과 DHA가 왕성해요. 되게 높아요. 근데 이분은 만성 스트레스, 불면, 피곤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신경 전달 물질 노에피네프린이 되게 증가돼요. 한마디로 이분은 예민한 거예요. 교감신경 엄청 높아요. 거의 8대1, 9대1 정도인데, 교감신경이 높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밤에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성피로는 딱 한 가지, 더군다나 갱년기 겹치면서 잠 못 자서 피곤한 건데, 이분들에게 영양주사를 줬더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에너지 넘치는 분인데 긴장돼 있는데 굳이 줄 필요 없는 영양제를 왕창 줬더니 힘들어하는 게, 이 경우는 캄다운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데 목적을 줘야 돼요. 대부분의 교감신경 우세들이 사실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는 잠을 치료하는 데 우선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반면 같은 교감신경 우세형인데도 보시면 앞선 환자와 달리 에너지가 다 떨어져 있어요. 부신기능 저하와 교감신경 우세가 겹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민한데 몸은 지쳐 있는 거예요. 다시요. 교감신경이 높아서 내가 각성되어 있어요. 머리는 예민해서 다 보이는데 싸우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앞선 사람은 싸워요. 빠른 대사 유형들은. 근데 부신기능 저하가 있으니까 몸이 천근만근이니까 내가 싸우지 못하니까 말은 못하는 거야. 끙끙 앓고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 우세면서 부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오히려 사실은 부신기능 치료에 즉 몸을 좀 싸우게 만든 다음에 좀 싸워야 돼요. 소리도 좀 질러야 되고 화도 좀 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먼저. 그래서 우선 치료는 교감신경, 자율신경이 아니라 둘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부신기능을 강화시켜서 싸울 힘을 좀 만들자. 먹을 것을 먼저 주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 우세인 사람들은 우울증을 많이 호소하고요. 무력감을 많이 호소하고 역시 부교감신경 우세는 다른 말로 하면 교감신경이 감소됐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드날린이기 때문에 대개는 부교감신경 우세, 교감신경 감소는요. 부신기능 저하를 대부분은 동반돼요. 이런 경우는 그냥 민감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력해요. 무력하고 에너지 없는 이런 케이스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부신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먼저예요. 자율신경에 따라서 교감신경 우세와 부교감신경 우세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곤도 불면과 스트레스 완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부신기능 강화로 갈 것인지가 달라지고요. 흔한 증상도 교감신경 우세는 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도 많고요. 또 소화불량도 많아요. 반면에 부교감신경 우세는 방광을 꽉 잡기 때문에요. 어떤 증상이 있죠? 과민성 방광. 그렇죠. 여성들 특히 많죠. 또 피곤, 추위, 저혈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정신과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도 교감신경 우세는 긴장, 불안 쪽이고요. 부교감신경 우세는 우울감, 무력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정신과 약 하다못해 비만 치료제도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식이요법제 먹다 보면 가슴 콩탕콩탕 입 마른 경험 있죠? 뭘 자극합니까?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들을 쓰는데 그것이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인데 이미 교감신경 우세인 사람한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비만 치료제를 골라주기도 합니다. 소화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우세 때, 부교감신경 우세 때 1차적으로 쓰는 영양소도 달라요. 즉 영양소 중에 교감신경을 낮추고 긴장을 낮추는 이완영양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칼슘, 마그네슘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신경 우세 때 흔히 태아닌 같은 거 또는 비타민 B6와 이런 내 몸속에 안정을 가바 영양제 같은 것들을 교감신경 우세를 쓸 때 잠을 못 잘 때는 밤에 또는 전반적으로 아침에 점심에 긴장되어 있으면 낮에 쓰는 전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반면 부교감신경 우세 그리고 무엇보다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사실은 다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제가 감초주사 또는 부신기능 강화제, 태반주사 같은 이런 주사와 영양제를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하면은 우리가 음식 주듯이 먼저 몸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 월등히 부교감신경 우세가 하면 세로토닌 처방, 즉 우울증을 개선시키고 도파민 처방, 즉 무력감을 개선하는 쪽을 제가 4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간단한 문진만 하더라도 교감신경 우세인지 부교감신경 우세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한번 볼게요. 몸이 전반적으로 참 편이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천천히 먹는다. 모임에서 주로 남의 말을 듣는다. 왜냐면 에너지 없으니까 말을 잘 안 해요. 시간이 나면 조용히 있고 싶어진다. 모임만 가면 피곤하고 집에 있으면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운이 없다. 감정 기복도 무력감이 있으니까 별로 없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아까 제가 엘사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커피 마셔도 크게 뭐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문제 없다. B형은 뭐죠? 부교감신경 우세예요. 반면에 항상 일이 많고 항상 생각이 많고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음식을 빨리 제 얘기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고요. 간혹 체하는 경우 급성 스트레스 때는 교감신경이 체할 수 있으니까 모임에서 말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뭘 해야 돼요. 비지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등등등 감정 기복이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아까 제가 봤던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 보통 이제 대학 교수들 말 많죠. 또는 회사 CEO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감신경 우세가 많아요. 자, 3강 할게요. 네,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평가 및 맞춤 영양.
자, 오늘 사실은 한강이 하나하나의 강의가 이 기능이야 플러스의 좋은 주제인데 제가 또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지 말고 오늘 다 같이 한번 좀 통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미토콘드리아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평가하고 여기에 맞춤 영양소를 준다. 자, 이 얘기 잠깐 할게요. 만성피로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무기는 호르몬을 잘 쓰는 거고요. 오늘 강조는 안 했지만 남성 호르몬 잘 쓰는 거, 여성 호르몬 잘 쓰는 거, 갑상선 호르몬 잘 쓰는 거고 비타민 D도 호르몬이니까 그런 걸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핵심은 부신 기능 저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하는 좀 다소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먹는 영양제들, 비타민 B,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더 흔한 처방일 수도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뭘까요? 우리가 세포 내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DNA가 있는 핵이 있죠. 누클레우스라고 하는 핵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마치 골지처럼 생긴 이런 손가락처럼 생긴 이 기관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주 목적은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인데, 자, 우리가 공장에 어떤 팩토리, 공장 같은 경우 생산물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공장이 지은 지 40년, 50년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생산 공정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아무리 달고 기름을 조이고 닦아도 에너지를 만드는 기간이 떨어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떨어지고요. 동시에 어떤 공장의 나이가 오래 지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죠? 오폐수, 오염의 주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그 좋은 곳이 나이가 들면 또는 여러 가지 노화가 진행되면서 활성산소 또는 산화 노폐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혈관에 활성산소를 집어넣어서 망가뜨리고 합병증을 만드는 노화의 주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잘 가꾸는 것은 항산화 측면에서 또 미토콘드리아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도당 또는 지방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아져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대사,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지만 TCA 사이클이라는데 이 대사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주된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아세틸코일을 거쳐서 계속 사이클을 돌아요. 사이클을 돌면서 23개의 ATP를 만드는 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자, 이것이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로가 잘 안 돌 때 각 대사물을 평가해서 어떨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 대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맞춤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대사를 잠깐 좀 보면은요. A에서 B 대사 넘어갈 때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엔자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넘어가서 이렇게, 근데 이 엔자임들이 잘 기능이 좋을 때는 A에서 B, B에서 C, 공장에서 물건들 만들 때 타임벨트가 착착착 잘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요, 노화, 미토콘드리아가 에이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각각의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우리가 코엔자임 또는 코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을 코엔자임, 미네랄을 코팩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양소가 부족할 때,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이 부족할 때, 즉 내가 규칙적이고 충분한 영양소를 먹지 못할 때 이 대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왜 비타민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많은 현대인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옛날처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다 같이 어르신들 포함된 식탁에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 않은 거 다 먹어야 되죠. 한상 가득히. 근데 여러분들의 식단을 돌려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보세요. 집에서 해먹지 않고 냉장고 아무것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만 끊임없이 시키죠. 그러니까 특정 음식, 특정 영양소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 효소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문제가 생기면은요,
넘어가지 않으니까 B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변을 빠져나와서 소변에서 특정 영양소가 증가되면은 2단계가 문제됐으니까 여기에 도움되는 미네랄과 비타민과 아미노산은 뭔지를 보는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소변 유기산 검사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54항목의 대사물을 보는데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걸 보기도 하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보기도 하고요. 해독, 디톡스를 보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의 대사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54 중에서 한 28가지 정도의 대사물이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평가하는 대사물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빨갛죠. 뭐 신경 전달 물질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소변 유기산 검사가 안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에너지 생성이 100%여야 되는데 효율성이 50%밖에는 안 돼요. 공장의 효율성이 50%가 안 되니까 똑같이 자꾸 돈은 많이 드는데 생산을 못하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먹는데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방대사,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대사, 비타민 B대사 등등을 보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 파트에서 대사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사들이 보는 창인데요. 이 대사물들이 정상치에서 많이 벗어났을 때 딱 그래프에서 그림을 그려드리고 각각의 대사를 좋게 만드는 영양제들을 제가 한번 예제를 볼게요. 지방산 대사 중에서는요. 이런 지방산을 아세틸코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겨주는데 갑자기 아디페이트와 서브에리트가 증가되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근데 그 중에 카르니틴이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지방산 대사가 새면서 엉뚱한 곳으로 원래는 베타 옥시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오메가 옥시데이션을 하면서 이 산물인 아디페이트와 서브에이트가 증가되는 것들을 소변 검사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물이 증가되면은 뭐가 문제지 했을 때 카르니틴이 결핍된 음식. 카르니틴은 대표적으로 빨간 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지방만 먹을 때 지방산 대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카르니틴 또는 L-카르니틴을 처방하는 게 이 두 수치가 증가되면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L-칸이라고도 하고 카르니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L-카르니틴을 우리가 보통 L-칸이라고 하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지방 연소시키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쵸. 다이어트 목적도 있어요.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를 더 만드는 쪽으로 연소시킨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간장약 중에 고덱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흔히 우루사와 같이 먹는 간 수치가 증가됐을 때 이 약도 카르니틴이에요. 그리고 L-카르니틴은 직구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의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 통해서 지방산 대사가 우리가 음식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음식 소스가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중요한 에너지 소스가 블록되어 있으면은 카르니틴을 먹는 거 추천해요. 자, 탄수화물 대사는요, 이런 락테이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젖산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흔히 우리가 피곤이 쌓일 때 운동했는데 온몸이 아프죠? 갑자기 운동하면. 등산하면 그 다음날 온몸이 아프죠? 젖산이 쌓이는 거예요. 근육 중간중간에. 이런 락테이트가 쌓여있을 때, 또는 피루비산이 증가됐을 때, 이런 것을 보고서, 또는 케톤바디라고 하는 베타하이드록시프트레이트가 증가됐을 때,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 대개는 비타민 B1, 2, 3, 5. 그 다음에 라이포익 애시드는 흔히 치옥타시드로 불리우는 주사제로 쓸 때는 신데렐라 주사로 많이 쓰이죠. 이러한 비타민 1, 2, 3, 5, B1, 2, 3, 5,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이것이 탄수화물 대사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슈가 있을 때는 비타민 B나 알파 리포산이나 또는 코엔자임 Q10을 추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대사물이 증가될 때는 비타민 B, 알파 리포산을 주고 락테이트, 아까 제가 젖산이 증가될 때는요, 코엔자임 Q10이나 스티몰 같은 것들을 처방해 주기도 해요. 자, 미토콘드리아 본 게임에서는요, 우리가 한 7번부터 14번까지 대사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쪽 파트 중에 사이트레이트가 증가될 때 머리가 지끈지끈한다고 해서 이때 처방하는 것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을 처방해요. 그리고 뒤쪽에 있을 때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을 처방해요. 오늘 이거는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소변 유기산 검사 한번 더 할 텐데 어쨌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대사물에 따라서 아르기닌 처방하기도 하고 대사물에 따라서 마그네슘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는 코엔자임 Q10을 처방하기도 하고 다 다르게 처방한다. 그래서
이 대사에 따라서 아르기닌, 마그네슘 B 컴플렉스, B 컴플렉스, 코엔자임 Q10 등을 처방하는 거죠. 여러분들 항산화 또는 어떤 영양제 너무 많아서 뭘 먹을 것인가 중에 하나의 좋은 지표로서 나의 대사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도와주는 코엔자임 또는 코팩터를 처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비타민 B 다시요. B는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B1은 티아민, B2를 리보플라빈, B3를 나이아신, 1, 2, 3 그리고 비타민 B5 판토텐산 1, 2, 3, 5는요 아까 제가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합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 비타민 B 1, 2, 3, 5는 에너지 합성과 관련된다. 비타민 6번, 9번, 12번 B6, 9, 12는요 비타민 B6번은 피독신, 비타민 B9를 흔히 엽산이라고 하죠. 비타민 B12를 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세포의 활성 또는 DNA 안정화 또는 특별히 이 혈구 또는 뇌기능 이런 쪽으로 관련돼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쪽에 그래서 에너지보다는 세포의 안정과 DNA 안정과 특별히 뇌기능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타민 B7은 중간 정도에서 어떤 각질 또는 피부 탄력 이런 거 관련돼요. 그래서 요약하면은요 어떤 영양소들을 먹을까에서 이 소변 유기산 검사에 따라서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카르니틴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비타민 1, 2, 3, 5, 알파리포산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코엔자임 Q10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코엔자임 Q10은 또 같이 저 대사물 따라서 그리고 L-알기닌이라고 하는 것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비타민 B 종류에서도 B6번일지, B7번일지, B12일지, B9번일지를 이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처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에너지 ATP를 만드는 순기능이 있고요. 역기능은 뭡니까? 활성산소 또는 산화 노폐물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잘 가꾸자. 그건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미토콘드리아에 관여하고 또 그 안에 많은 대사가 있는데 우리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춤 영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클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피로의 첫 번째 주범을요. 제가 부신피로 두 번째 공범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저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공범, 만성피로의 세 번째 공범을 제가 신경, 정신, 피로, 센트럴 퍼티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이제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잠깐 좀 볼게요. 내가 우울하고 기질적으로 내가 불안해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어도 이 코로나 시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밖에 나올 때는 마스크 2개, 장갑은 필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벌벌 떠시는 분이 있고요. 너무 내가 기질적으로 자꾸 깔아앉고 우울해지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결핍, 사회적인 어떤 돌봄의 어떤 결핍 이것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잘 자란 사람도 그런 감정 기복에 휩싸여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질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나의 잘못인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쿨하게 말씀드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정서를 지배한다.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죠. 또는 도파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 히스타민, 노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글루타민 또는 가바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 우리 마음과 정서와 더 나아가서는 몸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정신과에서는 그 사람의 꿈의 해석이라든지 어떤 정신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그런 억압 또는 갈등의 어떤 극대화 이것들을 이제 해석해서 하나씩 끌어서 직면하게 만들고 갈등을 풀어내가는 방식을 했는데 요즘 현대정신과는 그렇게 안 하죠. 약 처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다시 나왔어요. 아드레날린,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드레날린 아까 제가 부신할 때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교감신경이 또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이것이 너무 과다해요.
노에피네프린이 너무 증가가 되면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긴장, 초조, 에민, 한마디로 에민, 까칠까칠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안증, 공황장애,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은요, 내가 억제하지 못하는 그 충동성을 갖기도 하고, 도파민 같은 경우, 그리고 폭력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노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밸런스가 좋은 거겠죠. 지나치게 증가하면요, 내가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힘든 상태에 몸도 힘드니까 싸움까지 못하지만 짜증내고 화내고 공격적으로 되고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신경이에요. 반면에 이 아드레날린이 너무 없으면 결핍될 때는 무력감, 아까 제가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으면 또는 부신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무력감, 의욕 저하, 그래서 집중력 저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중요해요. 두 번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파민 들어봤죠? 도파민은 노에피네프린과 굉장히 노아드레날린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 중에 한 과정입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른 점은요. 도파민이 너무 과다할 때는요. 충동장애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충동장애, 그러니까 금단 증상 이런 거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 갑자기 끊으면 막 안절부절. 우리 마약 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인 충동. 그러니까 애들은 도파민 넘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신분열증,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하거나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자기도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막 떠다니면서 편집증이 생기고 환청을 보고요. 어떤 들리는 것들 그리고 망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정신과 질병도 이 도파민이 증가될 때 생겨요. 반대로 도파민이 감소될 때는요. 이것은 도파민의 일종의 쾌락 중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면은 무력감 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 또는 집중력 저하, 파킨슨병 아시죠? 이것도 도파민 저하이고요. 집중력 저하, 대표적인 게 ADHD. 근데 성인용 ADHD도 있어요. 얌전한 ADHD, 충동성 장애 있는 거 아니고, 얌전한 도파민 저하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인 같은 경우도 일에 집중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도파민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과 관련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처방할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유명한 거 나왔습니다. 세로토닌. 너무 유명하죠. 세로토닌이 과다보다는 보통 부족 때 많이 증상이 생기는데 우울증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우울증은 한마디로 세로토닌 저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또는 거꾸로는 식욕 증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 저하되어 계시는 분들이 우울증을 또는 스트레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욕구를 어떤 식욕 욕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식욕 억제제, 비만 치료제 중에 상당한 부분이 세로토닌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로토닌은 일반적으로 좋은 걸 많이 알려져 있어서 결핍 시에 많은 증상들이 생기고 세로토닌을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뇌척수액에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척추에 바늘 들어서 굳이 이 검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넘치면 대사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온다 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 아실 필요는 없어요. VMA, HAV, 5-HIA라고 하는 이런 대사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검사했더니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저하되어 있어요. 이분의 주증상은 뭐겠어요? 무력감인 거예요.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이 저하되면 저하 시 의욕 없음, 무기력감, 증가 시 긴장, 초조.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아까 아까 제가 교감신경 우세형에 이쪽에 있는 거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것을 다운시켜야겠구나, 신경 안정제를 써야겠구나 것들을 처방하거나 이쪽에 있으면은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자극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세로토닌은요, 이 증가됐다고 행복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내 미생물에서 체내에 있는 95%의 세로토닌은요,
장내 미생물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증가된 것은 행복한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과다 증식, 즉 장내 미생물 총의 증식이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증가가 돼요. 근데 어쨌든 감소가 되는 경우는 세로토닌 저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세로토닌이 떨어졌을 때는 또는 도파민이 떨어졌을 때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요,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약들이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예전에 초창기 때 195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프라민 이제 더 이상 먹는 분은 없을 텐데, 이런 입 마르고 그런 약들이, 잘 때 먹는 약이고 졸리고 그런 약이 있는데, 사망계 항우울제를 쓰다가 80년대부터 세로토닌이 발견되면서 이제 개발되면서 세로토닌 시대가, 첫 번째 1세대가 프로작이라는, 지금도 사실은 저는 많이 처방하는데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세로토닌 프로작을 처방하면서 드디어 정신과의 시대가 오게 됐고요. 많은 그 서구의 우울증 자살자들이 급감하게 되는 것도 이 프로작 때문이에요. 근데 세로토닌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은 동시에, 왜냐하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약 하나 먹고 둘 다 올리고 싶을 때, 또는 이런 도파민 쪽을 강하게 싣고 싶을 때 이런 약들을 저희가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 약에는요, 세로토닌 기반으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졸리는 것을 부작용을 가지고 또는 각성시키는 쪽으로 있는, 졸림과 각성에 따라서 밤중에 먹기도 하고요, 아침에 먹기도 해요. 대표적인 약이 파로세틴 또는 세로자트 같은 경우 졸리기 때문에,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우울증 약 중에 에트라빌, 그 노란색 약이 하나 있습니다. 입 마른 약이 있어요. 에트라빌, 세로자트 또는 파로세틴 이런 약들은, 또는 브린텔릭스 이런 약들은 졸림이 와요. 그래서 밤중에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을 때 같이 처방하는 대표적인 약들이고, 또는 레메론이라고 하는 것도 졸린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같이 흡수 억제하는 그 약을 제가 머타자핀 레메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세로토닌 약제에는 옛날 약부터 지금 약까지 졸림 또는 각성도 있지만 체중을 증가시키거나 체중을 빼는 약도 있고, 아까 제가 프로작 같은 경우는 식욕 억제제로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입 마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두근두근도, 여러 가지 이 세로토닌은 부작용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처음 받을 때 정말 적응 못해서 이 약 바꾸고 저 약 바꾸고 정신과를 가기 싫어하는 대표적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약물 부작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작용을 회피시키는 쪽 또는 이용하는 쪽으로 처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도파민은요, ADHD 치료 때 쓰는 대표적인 도파민이 콘서타라고 해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요. 또 다른 약 아토모세틴과 함께 거의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했고요. 보통 우리가 암피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과 알려져 있는 그것도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같은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같이 올리는데, 암피타민 같은 경우는 이 도파민을 촉진시키고 재흡수도 억제해서 혈중의 도파민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문제가 일으키죠? 환각, 환상, 뭔가 쾌락 이런 쪽인데, 이 콘서타 쪽은 도파민을 촉진시키지는 않고 재흡수 억제, 그러니까 도파민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작용 문제는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력 저하할 때 이 콘서타 하나 먹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집중되고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학습 클리닉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이에요. 어른들은요, 이 웨브트린이라고 하는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동시에 올리는데, 한마디로 깔아져 있고 무력감이 있는 사람한테 웰정, 기분 좋게 만드는 웰부트린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금연이나 식욕 억제제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어떤 사람은 금연 보조제 또는 식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 우세, 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져 있는 비만인 사람한테 제가 식욕 억제제 또는 에너지를 올릴 때 많이 쓰는 도파민 계통을 쓰기도 하고요. 신발타 같은 경우는 이 만성 통증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 통증 때도 이제 코드가 잡혀서 실손도 가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동시에 올리는 약들 중에 신발타는
통증에 좀 더 좋은 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약을 쓰는지에 따라서 도파민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할게요. 근데 이렇게 약까지 먹을 거면 정신과를 가는 게 좀 더 경험 많으신 분들한테 처방하는 게 좋겠지만 뇌 증상이 세로토닌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정신과를 다니면서 갈 정도는 아니고 또 부작용이 싫어서 약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대체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즉 트립토판 또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5-HTP라고 해요. 이런 계통의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리고 가바, 태아닌, 마그네슘은요. 가바가 우리가 이완시키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데 마음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낮추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타이로신, 요오드처럼 이 도파민과 조금 다른 계열이긴 하지만 요오드를 증가시켜서 무력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트립토판을 먼저 좀 볼게요. 예전 제가 불면 시간에도 한번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이에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몸에서 5-HTP, 세로토닌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트립토판이나 5-HTP는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면증 영양제로 많이 쓰입니다. 아미노산 중에 이 트립토판은 이런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는 바나나라든지 또는 이런 생선, 잣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트립토판과 우울증 개선에 보통 수면 개선 목적으로는 1g 정도, 그리고 우울증 개선은 좀 더 2-3g, 보통 500ml짜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500ml짜리를 한 2개 먹으면 수면 목적, 4개까지 먹으면 우울증 개선 목적이 있는데 4-5개까지 먹으려면 차라리 세로토닌 약물을 먹는 게 훨씬 더 비용 면에서나 또 컴플라이언스, 수능도를 높이기는 좋을 것 같아요. 5-HTP를 직접 구해서 먹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요즘 시청자들 중에 이제 기능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5-HTP가 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죠. 그래서 세로토닌을 약의 형태로 먹는 건 전 여전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즉 우울증을 넘어서 무력감을 넘어서 죽고 싶은 주요 우울증 환자는 저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약을 처방하는데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 도움받고 싶어, 잠에 좀 개선이 필요해 정도면 제가 트립토판 5-HTP를 처방한다고 했지요. 자, 두 번째, 좀 톤 다운 시키고 싶어. 아드레날린이 너무 짜증나게 막 증가돼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쿵쾅쿵쾅 하루 종일 안정감을 못 느끼셔서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될 사람들, 벤조디아제핀을 먹어야 될 사람들을 제가 대체할 수 있는 것, 또는 교감신경이 너무 증가돼서 밤마다 thinking too much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물로 따지면은 흔히 2가지 약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 유도제라고 불리는 졸피뎀, 두 번째는 신경 안정제, 아티반 또는 리보트릴 같은 또는 바륨 같은 신경 안정제. 이 둘 다 가바라고 하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신경 물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바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를 다 증가시키는 것이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항불안제고요. 그러나 졸피뎀은 딱 선택적으로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경 안정제만큼 어떤 장기적인 어떤 후유증, 예를 들면은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그런 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틸록스 또는 졸피뎀 같은 수면 유도제는 그 자체로는 안전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없으면 못 잔다. 그래서 평생 약에 의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스틸록스가 워낙 잘 됐다 보니까 범죄에 많이 쓰이죠. 이렇게 커피 같은 데 타서 먹인다거나, 그게 스틸록스 또는 여러 가지 환각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밤에 몽유병처럼 다닐 수 있고, 이런 어떤 강한 약의 작용 때문에 도움도 받지만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죠. 스틸록스. 그래서 나라에서는 스틸록스는 28일치만 처방하게끔 제한시킨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경 안정제도 짧게 작용하는 할시온부터 중간쯤 작용하는 자낙스 같은 알프라졸람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데파스 같은 약도 있고요. 길게 작용하는 아티반 또는 리보트릴 같은 약들이 있어서 내가 짧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좀 요 시기만 빨리 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낙스 같은 거를 먹는 거고요. 잠을 길게 자고 싶을 때는, 중간에 깨지 않고 싶고 그냥 아침까지 자고 싶을 때는 길게 작용하는 리보트릴 같은 약을 처방하기도 해요.
근데 약까지는 내가 아닌데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했을 때 제가 가바를 자극하는 영양 서플리먼트를 소개할게요. 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저기 아미노산에서 가바로 가는데요. 가바가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죠. 근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게 태아닌이 있고요. 비타민 6번과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통 글루타메이트, 태아닌, 비타민 B, 6번, 또 마그네슘, 가바 같은 거는 한마디로 가바를 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흔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태아닌이에요. 태아닌 같은 경우는 녹차, 그러니까 아미노산 중에 유일하게 식물성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미노산,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커피 마시면 두근두근거리는데 좋은 차, 특별히 보이차 같은 좋은 차를 명차를 마시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태아닌이 바로 그 추출물이기 때문에 태아닌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명료해져요, 머리가. 그래서 집중력도 개선되면서 불안감을 낮추는 것도 있고 또는 GB, 가바를 직접 구입해서 먹는 게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에 제가 GB 밸런스를 많이 처방을 했는데요. 한국에도 가바가 직구밖에는 구입할 수 없는데 병원에 공급하는 영양소 중에 가바 500ml, 태아닌 100ml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심적 안정을 줘요. 논문에서요, 이 태아닌이 수면과 불안 개선을 했는지를 보는데 한마디로 그렇다는 제가 논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태아닌만 먹는 경우와 가바만 먹는 경우가 있지만 같이 먹었을 때는 좀 효과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을 복합제제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 여기에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번 섞어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영양제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제가 약을 줄 것인지 이런 심리적 안정을 주는 영양제를 줄 것인지는 제가 문진도 해보고 교감신경의 빈도도 들어보고 그분의 히스토리,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면 제가 약을 주겠지만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면은 평생 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거나 아니면은 녹차 같은 것을 먹게끔 권유를 합니다. 자, 타이로신과 요오드 아마 기능약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또 처방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타이로신은 도파민, 자, 타이로신에서 L타이로신에서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아까 아드레날린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로신을 처방하거나 요오드를 처방해서 어떤 사람한테 무력감이 있고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또는 추위를 타면서 기능적으로는 갑상선 저하가 있는데 피검사에서는 괜찮아서 호르몬을 줄 수 없는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 의심되는 기능적으로 그런 사람들 처방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T4, TSH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말고요. 낮은 T3 증후군 때 저희가 요오드, 타이로신 같은 거를 많이 처방합니다. 저희 병원에 타이로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타이로신 플러스 요오드가 들어있고요. 좀 더 고함량 요오드, 한 1000ml 정도만 처방하는 경우도 환자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제가 차음 데이터 잠깐 말씀드리는데, T3라고 하는 아까 제가 로우 T3 증후군의 T3와 머리카락 검사에서 구리, 머리카락 검사에서 제가 아까 칼슘과 칼륨의 비율이 기능적으로 갑상선 저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리가 높거나 칼슘 칼륨 비율이 높을 때는 기능적 갑상선 저하를 의심해요. 그래서 요오드와 타이로신과 또는 셀레늄과 아연 같은 것을 도와주면은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추위 타거나 무기력하거나 피곤할 때는 셀레늄, 요오드, 아연 거기다가 타이로신 같은 거를 처방하기도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불면증을 다시 한번 잠을 잘 자야 만성피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에는 크게 잠이 쉽게 안 오시는 분 인덕션의 문제라고 해요. 유도 잠은 일단 정신없이 잤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깨 또는 꼭 유독 새벽 3시에 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깨면 좋은데 바로 자면 좋은데 깨면은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 저희가 잠을 유도시키는 졸피뎀 수면 유도제, 스틸록스를 쓸 것인가, 짧게 작용해서 빠지는 할시온 같은 약을 쓸 것인가, 유도의 목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잠이 중간에 낄 때는 길게 작용하는 신경안정제, 리보트릴, 아티만 같은 거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약까지는 아니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그리고 잠이 중간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약 대신 먹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가바, 태아닌 이런 것들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는 트립토판을 경우에 따라서는 처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인지행동, 침실 온도 이런 것 잠깐 좀 볼게요.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갱년기 때는 호르몬이 최고인데요. 약까지 먹고 싶지 않은 경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가 흔히 많이 처방하는 것은 승마 추출 또는 대두유, 이제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것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멜라토닌이 떨어지고 또 세로토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멜라토닌, 세로토닌을 좀 더 선호합니다. 신경 안정제는 좀 치매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덜 선호하고요. 근데 약까지는 아니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대체제로서 트립토판, 신경 안정제의 대체제로서 테아닌, 가바 등등을 쓰게 됩니다. 자, 교감신경 우세형과 부교감신경 우세는 제가 다르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교감신경 우세는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까 몇 케이스도 봤을 텐데, 기본적으로 교감신경 우세형은요, 어떤 사람이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머니로부터 훈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늘 불안해하고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칭찬을 받고 못했을 때 꾸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중받고 싶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강한 아이여도. 그래서 성취감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잘 풀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규칙을 만들기 좋아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을, 심리적 불안감이, 근본 정서에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런 어떤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시험 공부도 미리 잘하고요. 미리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나 교감신경 우세지는 평생 불안감과 안정되지 못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어떤 시기에,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자기가 만든 규칙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예측과 벗어났을 때 누가 무너뜨립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중에서 부인이, 남편이,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요. 회사에서도요, 프로젝트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망가뜨린 삶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어쩌면 그럴 수가, 항상 억울하고 항상 예민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든 삶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를 늘 달고 살아요. 인생은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 CEO들이 교감신경 우세가 많아요. 늘 일을 잘해왔고 늘 준비해왔는데 그러나 성공을 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바꿉시다. 원통해하지 말고 그 강렬한 감정, 원통함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라고 늘 달고 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끊임없이 두려움, 벗어나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사람,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벗어나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다고 안정을 시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교감신경 우세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반면에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고 무력감 또는 부교감신경 우세, 우울감이 있는 경우는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로토닌도 주고 트립토판도 주겠지만 근본적으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고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이고 영양 처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 오늘의 주제 번아웃 증후군 때는 같은 불면이어도 자꾸 이렇게 밤에 뭘 주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아침에 에너지를 올리는 부신기능 강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코티졸 밸런스 또는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몸의 치료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이거나 부신피로가 의심되는 불면증 환자에서는 아침 처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 사실은요, 제가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고, 이제 강의 거의 맞춰갑니다. 스트레스고, 저는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좋은 영양제를 많이 주고 주사를 때려 부어서 반짝 몸을 만든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되돌이되는 경우는 되게 많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다루는지가 사실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몇 가지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 얘기하는 얘기들인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나쁜 거는 많이 아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에게 너가 지금 해야 될 급한 일들이 압박이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왜냐?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외워지고 시험 없으면 평생 외워지겠어요. 그 많은 공식들이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밤을 새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삶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당신을 그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이중삼중고 당하지 말자. 좋은 스트레스다. 쿨하게 인정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아무리 좋은 스트레스여도 계속 긴장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중요한데요. 하루 단위로 잘 자야 돼요. 정말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잘 쉬어야 돼요. 한 달, 1년 단위로 잘 쉬어야 돼요. 이게 일중 단위 또는 주중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우리가 또는 인생 단위에서도 우리가 잘 쉬는 게 매우 중요하죠. 때로는 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쉴 때가 있는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잘 못 쉬는 거예요. 쉴 줄을 몰라 하고 쉴 때 여전히 뇌가 번잡하게 계속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못 쉬는 일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성공하는 법은 배우는데 쉬는 법은 못 배우는 어떤 우리의 불행이 날 수가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한테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종종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몇 개예요? 여러 개예요? 많아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면은 부심피로인 사람들, 정말 스트레스에 그냥 압박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번아웃 증후군 된 사람은요.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죠? 인생 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랑 가장 가까운 그 누구 때문에 직장에 가도 그 사람 생각, 그놈 생각, 그리고 집에 와도 못 쉬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일 생각, 그 일 때문에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원래 그 자체보다 더 커져서 더 스트레스, 대문자로 다 쓸게요. 더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몇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사인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옴짝달싹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인생이 되게 지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더 스트레스를 그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 소문자로 얘기할게요. 스트레스로 분산시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주중과 주말의 스트레스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주중에 그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시달리더라도 주말에는 다른 스트레스, 아이랑 놀아줘야지 하는 스트레스. 오랫동안 전화하지 못한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가 분산되면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요, 하나의 스트레스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데 한 파트, 즉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울 만한 스트레스가 돼야지 내가 싸울 수 있는데 도망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무섭게 여기는 그 스트레스를 그 중에 하나로 만드는 아무리 내가 일터에서는 그 상사가 시키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무섭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애들과 놀아주면서 애들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몰두하셔야 돼요. 몰두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분산하고 축소하는 연습, 그 중에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이 또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축소시키고 사실은 원래대로 잡아내는 겁니다. 교감신경, 그럴 수가 해서 그럴 수도, 부교감신경, 자존감 말씀드렸고요. 안티에이징, 헬스에이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처음에서는 안티에이징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종종 뭐가 안티에이징이에요 해요. 저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행복한 노화가 안티에이징입니다. 아무리 비싼 줄기세포 치료를 내가 받고 보톡스를 맞고 겉은 누가 봐도 젊어져도 마음이 뭉뚱그려져 있고 몸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행복한 또는 성공적인 노화는 아니죠. 겉의 모습도요. 행복할 때 좋아져요. 우리 얼굴 표정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피에이징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인생 전반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성공을 향해서 어떤 마치 등산할 때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익숙한데 정상을 향해서 딱 올라오고 나서 내려올 때 방향을 많이 잃어요. 그리고 그때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때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후반부의 목적은 전반전과 달리 하산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인데 행복에 대한 목표가 또는 행복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산할 때는요. 급하게 올라갔던 것을 이제 땀을 닦고
돌아보면 산이잖아요. 멋있는 산이잖아요. 산새를 보고 산 자락을 보고 산 새소리 들고 맑은 물소리 들으면서 인생을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안 돼요. 해피에이징에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가까운 사람과 합평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서도 아무리 좋은 직장과 유명한 사람이어도 부인과 합평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갈등 관계에서는 행복은 절대 오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우리가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대화도 단절됐고요. 그동안 쌓았던 억만 감정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가장 가까운 일터에서나 또는 더 중요한 가정에서의 화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잠 못 자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지옥의 삶을 살면은 그 인생처럼 잘못 사는 게 없지요. 두 번째가 욕심줄이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또 같은 얘기인데 비교하지 않기. 심플 라이프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그래요. 근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나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바라는 거 없어. 애들이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던데 그 중에 엄마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서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봐요. 자, 욕심. 그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까지 욕심인가 할 텐데 그쵸. 그걸 욕심부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욕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특히 아이들이 무너지는 경우는 저는 이 대치동 한가운데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집이 없거나 또는 집이 많아도 요즘 같은 경우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면서 잠 못 주무신 분이 많아요. 이 모든 게 나는 괜찮아.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은 지내는 건 괜찮은데 남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남들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고 나는 그걸 그때 왜 못 가졌을까 하면은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이렇게 사실 대한민국의 그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풍족하고 먹는 거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보다 지금 풍족하고 선진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늘 안티에이징에서 구호처럼 얘기하는 게요.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think big 하셔야 돼요. 그러나 thanks for small 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없어서는 만족감이 오지 않아요. 다시요. 그 엘리야 잠깐 읽고 있었죠. 우리가 엘리야가 말씀이 아니라 먹을 것에 의지하여서 호렙산에 옵니다. 40일 동안 그 먹은 것에 힘이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의사는요, 특히 기능의학 의사는요, 일단 잘 먹여야 됩니다. 환자의 부신 호르몬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개선돼야 되고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수액도 주고 좋은 누트리션을 잘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 이 스트레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스트레스, 원통한 마음들을 잡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고, 자, 엘리야라고 하는 그 당대의 어떻게 보면 구국의 열사, 독립운동사,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잘 몰라요.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모르는데, 회복은 일단 몸의 회복부터 시작됐고요. 근데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유벌하였으며 내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한번 똑같은 본문이 다시 나옵니다. 성경에서 같은 본문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요. 강조인데요. 열심히 특심했다는 게 뭘까? 힌트가 있어요. 열심히 특심했다는 얘기는 나는 그냥 버텼는데 나는 뭐 사명감 가지고 버텼는데 할 것 같은 삶이 안 했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배신한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쓴 마음이 자신의 탈진으로 이어지는 풀지 못했던 승리를 맡겼고 성공을 느꼈으나 인생 후반부에 어느 순간 작은 나무에 의존하여서 죽고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지진이나 이런 어떤 강한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했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들이 이 본문에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만성피로, 더 나아가서는 탈진, 번아웃 증후군의 몸과 마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만성피로로 오는데 제가 어떻게 처방하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성 피로 무기력을 하면은 이건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워낙 데이터를 많이 제가 만드니까 저는 그래요. 많은 검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증상만 들을 수는 없고요. 다 만성 피로이기 때문에 바이오마커를 저는 많이 생산해요. 제가 처음에는 좀 비용을 좀 많이 받아서 검사를 하는 이유,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환자에게 쓸데없는 처방을 하지 않기 위해요. 환자분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치 먹는데 저는 오히려 검사를 통해서 몇만 원 내외로 먹게끔 유도해요. 꼭 필요한 것을 처방하고 꼭 필요한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만성 피로 무기력이 있었는데, 자세히 안 보겠지만, 부신기능 저하, DHEA가 저하됐고,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 모발 검사에서도 저하되어 있는 전통적인 부신기능 저하 환자예요. 이렇게 처방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극심한 피로와 무력감. 이분은 멀쩡한 직장인이 1년 동안 병가를 낼 정도로 원인을 못 찾고 하다못해 정신과까지 갔었는데 원인 못 찾고요. 또 류마티스 내과 가서 무슨 이상한 병이 아닌가 같이 찾았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오신 분이에요. 진짜 다리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45이면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인데 그리고 모든 검사를 다 했고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도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류마티스 검사도 괜찮고 정신과도 아니었고 한의원도 해결 못했어요. 제가 왔을 때 부신피로 코티졸과 DH를 봤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코티졸이 정상치가 얼마? 6에서 10인데 0.4. DHA가 얼마요? 120에서 180 정도인데 150 정도인데 32.5. 부신 기능 저하증 아주 심한. 자, 자율신경 검사 대표적으로 망가진 자율신경이죠. 교감신경이 엄청 높고 에너지는 떨어져 있고 RMS 테스트라고 지수가 있는데요. 저 지수가 20이 안 되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10이 안 되면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인데 이분은 7점대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원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부신 기능 저하가 있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부신 치료했더니 코티졸과 DHA가 거의 10배 정도로 증가됐고요. 자율신경이 완성될 정도로 좋아졌죠. 스트레스 레벨이 아까 RMS가 제가 20이 안 되면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67이니까요. 마음의 원통함이 해결됐고 또 몸의 피곤함이 해결돼서 부신 피로를 처방받아서 진단받은 케이스예요. 아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피로감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번은 다른 케이스네요. 약 3개월 사이에 보세요. 스트레스가 나쁨, 정상 좋음이에요. 스트레스도 해결됐지만 스트레스의 저항도가 매우 나쁨에서 정상 좋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소스 자체도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게 중요하고 일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심플 라이프가 중요하고 해피에이징이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준 것은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힘.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부신피로였던 것 같고 세로토닌까지 같이 처방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피로도가 나쁨, 정상 매우 좋음으로 짧은 시간에 3개월 사이에 좋아진 케이스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신기능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은 소변 이상 검사에서 미토콘드리아 쪽의 에너지 대사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대사가 안 좋고, 특별히 브레인 폭이라고 해서 머리가 맑지 않은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되게 심한 경우예요. 이분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맞춤 처방으로 비타민 B, 아르기닌, 마그네슘 같은 대사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짧은 시간에 2개월 동안에 20%에서 40%를 올려놨어요. 갈 길이 멀죠? 근데 원인을 알았었기 때문에 시간은 저희 편이에요. 맞춤 처방을 해서 대사를 좋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케이스 4 볼게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오는데 다 같은 피곤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젊은 친구예요. 26세. 했더니 그동안 비타민 B도 먹었고요. 남들 좋다는 한약도 먹었는데 잘 몰라요 해요. 했더니 저희 쪽에서는 제가 무슨 검사하겠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호르몬은 크게 기대 안 해요. 근데 코티졸과 DHA가 8.7, 286 정상이죠. 상대적으로 DHA가 높아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2000, 되게 왕성해요. 심지어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했더니 빠른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부신기능 저하가 아닌데 소변 이상 검사 미토콘드리아를 봤더니 정상이었어요. 딱 하나 문제 뭐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는. 자, 이분의 문제는 신경, 정신, 피로예요. 주증상이 우울증 아니에요. 주증상이 무력감 아니에요. 그냥 피로감이었어요.
근데 타 검사 문제 없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저하 케이스. 자, 이분 케이스예요. 자율신경도 좋아요. 부신기능 괜찮으니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아요. 그쵸? 근데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노에핀네프린이 다 떨어져 있는 신경, 정신 피로예요. 이분이 주증상이 우울증이었으면, 주증상이 불안증이었으면, 불면증이었으면 정신과 갔으면 오히려 도움됐을 텐데 이분의 주증상은 우울증이 아니었고 만성 피로였어요. 근데 만성 피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흔히 병원 오지 않으면 홍삼, 인삼, 비타민 B를 먹겠죠. 병원 오면은 부신기능 저하 주사를 놨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다 문제가 없고 세로토닌, 도파민을 올리는 치료가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은 머리카락 검사가 좋아집니까? 자,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비율이 부신기능 저하라고 했죠. 빠른 대사예요. 60세 넘으신 분이 빠른 대사, CEO예요. 화 잘 내고 폭군형이에요. 부신기능,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 2가 안 되면 부신기능 저하인데 이분은 무려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증상은 느린 대사가 아니고 빠른 대사,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항진증, 에너지는 문제 없는 분인데 왜 피곤할까요? 잠을 못 자는 불면이에요. 신경 안정, 브레인 비지 브레인이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화 잘 내고 생각 많이 돌아가시는 전형적인 사업가형의 불면증. 그러니까 이분이 피곤하다고 해서 또 홍삼 먹으면 더 힘들겠죠. 잠 더 못 주무시겠죠. 이분은 오히려 전략을 세워서 미네랄 중에서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마그네슘, 아연 또는 그런 신경 안정제 이런 쪽을 썼어요. 했더니 자, 나트륨 마그네슘이 20이었던 사람 비율이 2.34로 제가 다운 시켜놨어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사람이 착해진 것 같아요. 화 더 안 내고. 왜냐면 제가 힘을 좀 뺐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주된 치료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낮춰서 부교감신경을 올리고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그 나이 또래의 에너지로 만드는 게 어떠면은 치료가 되기도 해요. 자, 만성 피로를 했더니 다시요.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 0점대였어요. 0점대. 0.17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부신가나 하면은 모발 미네랄 검사가 6점대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구리가 높을수록 부신 기능 저하인데 14, 굉장히 높았던 구리인데 14에서 7, 아연이 주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망간, 마그네슘 같은 것도 같이 처방했고요. 그래서 미네랄들이 바뀐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케이스를 마쳤고요. 이제 제가 2시간 정도 강의 예고했는데, 저희 병원은 강남 메이저 대치동에 있는 의원이고요. 이제 7층 건물 중에 저희가 7층에 있습니다. 헬스 에이징 파트는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호르몬 또는 면역 저하 부분, 또 마음의 노화, 우울, 불안, 불면, 그리고 수험생, 장 건강, 유전체, 다이어트 이런 부분을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호르몬 검사, 소변 유기산 검사 저희 대표적인 검사이고요. 젊은 아이들은 제가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많이 하고요. 자율신경은 저희 병원 올 때마다 하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말고도요, 우리 신도혁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 12월 30일, 이제 한 1년쯤 됐는데요. 이때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낸 것인데, 진료실에서 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을 이 책에다가 다 심었던 내용이고요. 인생 오후, 아마 인생 전반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인생 오후를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항로와 지식과 습관. 그래서 처음에 마음의 헬스 에이징, 스트레스, 우울, 불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등등을 또 도파민, 세로토닌 얘기를 다시 써놨고요. 두 번째가 몸의 헬스 에이징이겠죠. 마음과 몸, 부신피로 또는 호르몬 얘기들을 써놨고 치매나 이런 전반적인 눈의 노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세 번째는 세포 단위의 헬스 에이징이겠죠. 미토콘드리아 얘기 또는 디톡스 또는 활성산소 또는 유전체 깊숙이 들어가서 텔로미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사들이 도와주고 정신치료도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인생 자체 또는 영혼의 헬스 에이징이 중요합니다. 해서 전반적인 인생에서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죠. 근데 행복을 위해서는 또는 헬스 에이징의 핵심인
해피에이징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웰다잉까지 갈 때 인생 전반 오후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로 노력하기, 다짐하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기능의학 치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Q&A 시간에 좋은 질문 해주시는 제가 두 분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이 책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